가장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엔 귀신, 돈, 혹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두렵게 다가옵니다. 어린 시절, 제 할머니는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그 병이 얼마나 끔찍한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할머니를 돌봤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은 다름 아닌 할머니 자신이셨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짧은 순간에 보였던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치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특히 아이를 낳을 때마다 과연 내가 끝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손할머니는 70대 초반에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60대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손자를 돌보며 가족과 함께 생활했죠. 손자가 중학생이 되면서 아들은 경제적인 책임을 맡았고 며느리와 손할머니는 집안일을 나누어 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손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버려진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 꽤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파란 바지 못 보셨어요? 자주 입던 바지요. 어젯밤에 빨아서 말렸지. 아, 그걸 빨면 어떡해요. 빨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작은 대화는 손할머니가 기억을 잃어가는 첫 징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소중한 것들을 잃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듣지 못하셨어요. 어떡하죠?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 오늘 입으려고 했는데 아직 안 말랐을 거예요. 아, 안 돼요. 다른 걸 입겠어요. 지금부터는 제 바지를 달라고 해서 빨리 드릴게요. 알았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저는 주스를 갈아야 하는데 당근이 안 보여요. 잠깐만요. 제가 꺼내 드릴게요. 온 가족이 아침에 바빴어요. 여기저기서 손해를 봤어요. 아들 씨가 빨래와 음식을 했기 때문에 아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돌봐야 했어요. 그는 직장과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모두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 씨가 엉망진창을 치우려고 일어났을 때 5분 전에 직장에 나간 아들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는 여기저기에 차 열쇠를 두고 갔어요. 지금 빨리 가야 하니까 차 열쇠를 가져다 주세요. 제가 줄게요. 잠깐만요. 아들은 직장에 늦을까봐 걱정해서 서둘러 신발을 신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오래 지연되었고 전화를 받고 나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7에서 8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지? 엘리베이터가 30층까지 올라갔어. 빨리 열쇠 줘. 그래. 아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 열쇠를 주려고 했는데 열쇠가 없었어. 빈손으로 잃은 것을 보고 아들은 짜증이 났다.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애비, 어떡하지? 열쇠를 두고 온 것 같아. 뭐야, 열쇠 가져오라고 했더니 내려오기만 했고 아들 자신도 깜짝 놀랐다. 신발을 신고 서둘러 나왔는데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 아들은 화를 참는 듯 했다. 내 마음을 봐. 지금 당장 돌아가야 돼. 정말 늦었어. 갈게. 내버려둬.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던 아들은 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아들은 머리를 뒤로 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자주 눈을 깜빡이곤 했는데 오늘은 정말 멍청한 짓을 했다.
그래도 예쁜 아들이 늦었던 건 그 때문이었다. 아들이 직접 올라가서 열쇠를 가져왔더라면 10분 일찍 나갔을 텐데 자책하며 말했다. 아, 무릎이 아픈 아들은 계단을 오를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는데 아들은 이미 가버렸어. 아, 씨발 정신이 나갔어. 사실 이 정도의 건망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서 못 꺼냈다가 왜 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닫는 일이 하루에 한두 번 있었다. 5분 후에 같은 질문을 다시 해서 전화로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들에게 혼나는 일도 흔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밥을 먹다가 주인이 물었다. 어린 손자가 보니까 할머니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다. 나이 먹으면 다 할머니처럼 눈을 깜빡인다. 그래도 할머니로서는 좀 지나친 듯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의 농담을 들은 듯 둘 다 킬킬거렸다. 엄마, 나이 먹으면 나가서 친구들 만나. 그럼 내가 모를 거야. 응, 엄마. 계속 냈어야지. 나는 건망증이 없다. 좋아, 요즘 조심하려고 노력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말을 하면 바로 기억이 나지 않고 입 주위를 맴돌 뿐이야. 나는 크고 작은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다. 물론 실수를 해도 건망증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나이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현관문 앞에 섰지만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연히 숫자에 손가락을 대었지만 누를 수가 없었다. 아들은 수백 번이나 눌렀던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 당황했다. 마치 누군가가 지우개로 머릿속에 그 비밀번호를 지워버린 듯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했지만 장날이라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모양이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쪼그리고 앉았지만 아, 안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도 온 가족이 다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몇 시간이나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들은 관리 사무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연락하기 위해 전화만 했습니다.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수화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는 아들의 전화번호가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아들의 전화번호, 며느리의 전화번호, 손자의 전화번호는 외웠지만 비밀번호와 함께 지워졌을 것입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버튼을 누르지 못하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느 건물, 어느 호실에 사세요? 1201동입니다. 어디에 사시는지 기억했으니 고맙게 생각해야겠죠.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주 아는 사이라 확인해 봅니다. 그때 등록된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찾아봤다. 화가 난 아들은 당황한 듯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깜짝 놀랐고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했다. 아들의 비밀번호를 듣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아들은 이 번호를 어떻게 잊었을까 궁금했다. 혹시 잊었을까 싶어서 종이에 적어두었다. 오랜만에 외출한 아들은 지친 몸을 끌고 장바구니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아, 머리가 아프니까 몸이 아프다.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열고 식료품을 정리했다. 그렇다. 아들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당근, 시금치, 두부, 우유, 돼지고기. 무는 오늘 산 음식이었다. 냉장고에 이미 들어있었다. 아, 정신 차려. 아들씨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한 표정으로 무릎을 쳤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리 장보기 목록을 적어두고 어제만 해도 마트에 갔었어. 계속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멍하니 있었던 건 처음인 듯. 그는 식탁에 앉아서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미칠 것 같아. 아,
손자도 말했어.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 외출도 더 자주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 활동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져서 우울해졌어. 혹시 들었을까? 시간은 정말 덧없어. 어렸을 때 기억력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그때 갇혀 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아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 아들 씨는 치매인가 보다 하고 팔을 비비며 소름이 돋았어. 죽어도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어. 아들 씨는 저녁 무렵이었어. 가족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전에 봤던 것과 같은 식료품을 봤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는 아들이 오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을 알았을 테니 저녁 식사 때 그 주제가 나왔다. 엄마, 오늘 힘들었다면 맞아요. 비밀번호가 너무 길어. 나중에 내 자리로 바꿀게요. 아니, 괜찮아요. 아들은 아름답게 웃었다. 손자는 할머니인 아들을 흘깃 보았고 모두가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듯 했다. 다음 주말 아침 아들이 아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병원에 가도 돼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해서 회피적으로 말했지만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잊었다고 해서 치매인지 물었더니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다. 치매는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가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젊은 사람도 비밀번호를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엄마는 나이가 많으셔서 아들은 두려웠다. 가족들의 눈에 아들은 치매 증상인 줄 알았어요. 잠깐 있는 버릇이 생겨서 더 심해졌으니까 치매 검사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치매는 아니라는 건 확신했지만 마법의 알약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정말 뇌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아들은 무례하게 말하며 돌아섰어요. 아들은 그렇게까지 상실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돌아섰지만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치매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들이 아는 치매는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자식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아내, 손자가 모두 직장과 학교로 바빠서 저녁을 같이 먹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주셨네요. 다들 일찍 집에 들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아, 아빠가 좋아하시는 홍어예요. 네, 많이 드세요. 그들은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가오리 한 접시 더 주세요. 아들은 빈 접시를 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내 입맛에 맞아. 내 아빠도 가오리 절임을 정말 좋아하셔요. 아들은 가오리 절임을 접시에 더 담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아빠는 언제 오시나요? 가오리 절임을 먹을 수 없으니 좀 남겨두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혼자 다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저 신사가 아이처럼 행동할 거예요. 아들은 웃으며 접시를 내려놓고 시켰습니다. 왜 안 먹어? 배불리 먹었잖아. 아무도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았고 식탁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가오리 절임 더 달라고 했어. 아들은 다시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달라고 했지만 곧 잊었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프를 더 달라고 했어. 아들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수프 그릇을 들었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정말 떠서 달라고 했어? 아니, 그 전에. 아들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너는 아버지를 위해 가오리를 남겨두겠다고 했지. 그러자 아들은 깜짝 놀랐다. 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가오리를 남겨두어야 하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했지. 맞지? 네 어머니 그가 눈을 깜빡인다며 놀리자
아들은 그를 데려와 얼굴을 찡그렸고 손자는 그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할머니, 10초 안에 동물 10가지를 말해보세요. 지금 빨리 말해주세요. 아들은 미친 듯이 재촉하는 와중에 몇 가지 동물 이름을 더듬었다. 토끼, 강아지, 사슴. 뭐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침략이야. 손자의 말에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크게 끌렸다. 할머니를 놀렸으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주방을 나갔다. 아무도 그 상실을 쫓지 않았다. 그 후로 아들은 물건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감정은 요동쳤고 가끔은 평소와 다르게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냥 나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웃어 넘겼다. 그녀가 웃어 넘긴 지 2달도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들의 신경은 긴장되었고 왠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인지 능력도 그녀의 감정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도 그녀와 똑같았다. 그들은 그저 아이들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저 웃었다. 지나갈 수 있는 일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켜보았고 손시은은 그것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아들 부부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온 날 신발장이 다 열려 있었고 안에 있는 신발은 다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그들 옆에 웅크리고 앉아 물티슈로 신발을 닫았다. 엄마, 뭐 해? 모르겠어. 신발 닦고 있어. 한밤중에 왜 그러세요? 아내가 오늘 안에 다 치우라고 했어요. 아들은 재빨리 며느리에게 돌아섰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뜬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래요. 저예요. 엄마. 언제 그랬어요? 거짓말을 다 보세요. 낮에 전화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쫓아낼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없어요. 오늘은 전화 안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들고 있던 신발을 며느리에게 던졌다. 당신은 나를 늙은이처럼 대했고 지금은 나와 당신 아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려 하고 있군요. 며느리는 이제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뭐 했어요? 오해가 있나 보다. 시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지. 아들은 너무 짜증이 났어. 아내 편을 들어달라고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 오늘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잖아. 아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들이밀었다.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보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 통화 목록에 며느리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오늘 통화 기록은 아예 비어 있었어. 뭘 보여달라고? 오늘은 아무하고도 통화 안 했어. 그럴 리가 없어. 오늘 종일 전화해서 찬장에 있는 설거지 다 치우라고 했잖아.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했어. 지우지 않았어?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울면서 대답했어. 그만해. 어머니, 왜 그러는 거야? 아침 일찍 나가서 방금 돌아왔는데. 언제 지울 거야? 엄마,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정말 못해요. 똑똑히 들었어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아들은 지난번에 비슷한 일로 아들과 싸웠어요. 손에 물티슈를 쥐고 눈을 크게 떴어요. 눈 하나 깜빡이면 눈물이 나요. 세상이 망신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드는 거거나 아들이 자기랑 헷갈리는 거였어요. 내 병원에 가야 돼. 하고 화를 냈을 거예요. 다른 때 같이 타고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당신 탓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의 작은 구멍이 하나둘 생기는 것 같아 불안해졌다. 아들과 며느리도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고 진찰을 받은 아들은 치매 진단을 받았다. 아들에겐 그 말이 암 진단만큼이나 무서웠다. 사형 선고를 받은 듯 그의 인생은 끝났다. 그는 심각한 치매가 아니어서 약을 먹으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진단을 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악화되어 그는 외출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아들을 이렇게 계속하면 나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들은 비교적 정신이 맑았다. 남편을 아는 날이 늘어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도 쇠약해졌다.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못 알아보겠는 거 아니야. 안 돼. 걱정 마. 너무 무섭잖아. 우리가 있어. 곧 나을 거야. 며느리는 슬픔을 위로하며 가족들이 걱정해줘서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들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뭔가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뭐가 문제야? 요즘 정환이가 힘들어서 공부도 잘 안 돼. 그리고 주변의 치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도 많다. 무서워. 어머니가 기억 못하면 우리 정환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한 거야. 그녀가 그랬더라도 그게 말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아들과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느리의 말이 귀찮기는 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들 자신도 걱정이 되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위로해주던 속마음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게 들리는 듯했다. 물론 손자에게 나쁜 짓을 할 테지만 그걸 제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면 치매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며느리와 아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듯했지만 아들은 그날 이후로 불안 증상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잠을 잘 못 자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증상은 더 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었고 아들의 건강도 악화되었다. 그는 자주 기침을 했는데 정상이 아니었다. 아들은 그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가벼운 폐렴을 앓고 있었고 처음 진찰을 받았을 때는 치매 증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2달 후 손 씨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 씨와 손 씨는 모두 결과에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가 당장 피해를 입는 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완치가 아니라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상태는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손 씨는 좋고 나쁨을 반복했습니다. 가끔은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손 씨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기억의 틈새가 병적으로 두려웠습니다. 일반인은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잊고 싶지 않아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일어난 일, 먹은 것, 대화한 사람, 아주 자세하게 적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일어나서 평소처럼 일기를 넘겼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다. 아, 어제는 몰랐는데 잤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구나. 이상했다. 어젯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매일 쓴 일기를 잊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거실로 나오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너희들 회사 안 가? 오늘은 토요일이잖아. 화요일이잖아. 왜 그래? 시계를 보며 10시를 가리키며 놀라서 물었다. 며느리가 대답했다. 엄마, 어제 일 기억 안 나?
나쁜 예감이 스쳤다. 어젯밤에 엄마가 실종돼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거의 그녀의 심장이 그녀의 귀에서 쿵쾅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일어나야 할 일이 왔다. 어젯밤 늦게 모두가 참을 때 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집을 나갔다. 그녀의 아들과 그의 아내는 깊이 잠들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손 씨가 나간 것을 몰랐다. 손 씨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나서 손자는 할머니의 문을 열고 엄마와 아빠를 흔들어 깨웠다. 엄마와 할머니는 거기에 없었다. 놀란 아들과 그의 아내는 현관으로 달려가서 확인했고 손 씨의 신발을 발견했다. 다행히 그들은 온 집을 수색했지만 손 씨는 거기에 없었다. 그들은 그때서야 손 씨가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빨리 들어가서 자, 나는 엄마 아빠 할머니를 찾아갈게. 나도 같이 갈게.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해. 빨리 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해서 동네를 수색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렴. 우리도 큰 길로 나가요.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CBC, T 확인하고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아직 추워서 발로 어디를 헤매는지 궁금했어요. 아들 씨가 발견된 지 20분 됐어요.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얇은 파자마만 입고 떨고 있었어요. 어머, 엄마, 왜 여기 있어요? 늦었어요. 아빠 기다리다 집에 가야 해. 밥을 준비해야 해. 배가 고프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 아들의 말에 아들의 표정이 무너졌다. 가기를 거부하는 소리를 데리고 집에 갔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푹신푹신 잤다. 속상한 건 나, 아들, 며느리였다. 아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다행히 오늘은 아들의 건강이 괜찮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정환이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엄마를 위해 행동해야 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다른 가족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흘러갔을 뿐이었다. 어젯밤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정신을 잃은 듯했다. 그는 멍하니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긁힌 자국이 여기저기에 있었다. 그때서야 발바닥이 아팠다. 머리를 자르고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었으니 발이 아플 리가 없었다. 약은 규칙적으로 먹었다. 알지만 왜 이럴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안나 엄마,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아들의 표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몹시 괴로워 보였고 이번에 아들이 권했을 때도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정말 그게 유일한 방법일까? 현관문 자물쇠를 바꿔서 밖에 못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내 방을 잠그거나 아니면 나를 묶어두거나. 아들의 허황된 망상을 안 듯이 며느리가 말했다. 정환이는 어제 잠을 전혀 못 자고 오늘은 간신히 학교에 왔다. 곧 중간고사를 치러야 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우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해. 엄마도 이번에는 집중치료를 받아야 해. 아들은 대답하려던 아들의 말을 가로채서 말을 끊었다. 알아. 무슨 소리야?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알잖아. 그만해. 조금 전까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아들은 마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환아, 엄마 말이 맞아. 오래전에 그렇게 하자고 했어야지. 넌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시켰잖아. 엄마, 올해는 치료받을게. 좀 나아지면 다시 와. 새벽에 찾아봤어. 엄마, 이상한 데는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런 걱정은 안 해. 며느리가 좀 편해 보이니까 손시은이는 웃으려고 했다.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 뜨거운 숨이 솟구쳤지만 아들은 그것을 억누르고 삼켰다. 여기서 울면 아들과 며느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음식을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가볍게 말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녀는 폐렴에 걸렸고 치매 증상이 예상보다 심해서 이번에는 빨리 진행되었지만 몇 달도 안 되어 일어났다. 아들과 나머지 가족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꼿꼿하던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가 된 것이다. 그녀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라며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이 치료를 시작하자 폐렴 때문인지 심리적 문제인지 아들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치매 초기 아들은 평소보다 식욕이 좋았지만 약 탓인지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고 에너지가 없어서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가끔씩 찾아갔지만 날이 갈수록 상실감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왜 아무 이유 없이 엄마를 데려왔는데 아직 건강하신데 늙으셨지만 지금 퇴원시키기를 바랐던 것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으셨거든. 그리고 건강하셨지만 아들의 마음은 밝았고 어두웠어. 아들, 며느리, 손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 아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거든. 엄마, 오늘은 잘 지내세요? 네, 괜찮아요.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괜찮아요. 일이 먼저예요. 아들의 상태가 오랜만에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지내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작은 전구가 켜진 것 같은데 고장나서 계속 깜빡거려요. 편안하게 다 끝내고 불을 켜고 싶은데 어떻게 켜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 가슴이 아팠어. 빨리 나으셔야지. 그렇잖아. 내가 없을 때 누가 빨래하고 요리해? 정환아, 엄마가 힘들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 야무지 혼자 잘 해낼 거야. 하지만 불이 켜진 날에 아들이 온 건 다행이야.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건 다행이야. 농담이었지만 아들의 가슴은 아팠어. 이제 좀 자야 할 것 같아. 빨리 들어가서 저녁 먹자. 엄마가 잠이 들자 아들은 결국 눈물을 흘렸어. 처음 치매가 의심되었을 때, 그리고 진단을 받은 후에도 일 때문에 바빠서 치매가 있는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변명했어. 병이 저절로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신경 썼어야 했을지 몰라. 엄마는 늘 그 모습 그대로일 거라고만 생각했어. 아들은 잠든 엄마 옆에 놓여있던 노트를 집어들었다. 매일 정성껏 써내려간 엄마의 노트였다. 연필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지만 엄마는 그 노트를 꼭 붙잡고 있었다. 아들은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엄마는 주로 집에 머물렀고 이후에는 외출조차 하지 못해서 일기의 내용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먹은 것, 점심 메뉴, 오늘 통화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몇 장을 더 넘겼다. 그러다 노트 중간쯤 더는 일기가 적혀있지 않은 페이지를 발견했다. 아들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마지막 글을 찾았다. 마침내 일기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다. 아들의 이름은 김연보, 며느리는 서희선, 손자는 김정원. 그리고 이어진 문구는 잊지 말자. 절대 잊지 말자. 수십 페이지에 걸쳐 아들, 며느리, 손자의 이름만 가득 적혀 있었다. 나중에는 9글자로 이루어진 이름들만 반복되어 노트를 메웠다.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이름들을 기억하려 애썼는지 그 노력을 상상하며 아들의 가슴은 무너졌다.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 느꼈을 두려움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아들은 잠든 엄마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아들은 이제 흩어진 흰재가 되어버린 엄마 대신 찢어진 노트를 붙들고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